먼저 조선전기 중앙군 수도 서울의 5개 부대에서 5위이래요. 책임자를 도충관이라고 그러는데 5위, 5개 부대는 뭐 별 기억할 필요 없고, 그 구성을 보면, 군인 구성을 보면 의무병인 정군, 장정으로 군인이 돼서 정군 혹은 정병 이러고, 그리고 중앙군에 갑사라는 게 있어요. 갑옷 입은 선비. 이건 직업군인들. 요즘 말로 부사관들. 그리고 특수병. 특수병은 특수한 업무를 가진 게 아니라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들. 금수저, 은수저 이런 사람들. 영의정 아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 갑사와 특수병은 복무기간에 따라 품계와 녹봉을 받아. 그런데 저 정군도 수도 서울에는 지킬 데가 많아요. 그런데 농민이 얼마 없어. 지킬 데는 많은데 청주는 지킬 데는 청주시장 하나밖에 없어. 농민은 1000명이나 돼. 청주시장을 굳이 1000명이 지킬 필요는 없잖아. 한두 명이면 되지. 그래서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려보내. 지방에서 군사복무하라고 그 올려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번상교대병이라고 그래. 번상, 번갈아 가면서 상경하에서 교대 근무를 한다. 주로 서울 외곽적인 경기도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얘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리고 복무를 해. 조선족 군사복무의 원칙은 16세에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야. 그걸 장정인 남자도 해서 정남 이러는데, 그러면서 16개월마다 60일, 2달씩 복무를 해. 그러면 16세가 되면 2달 복무를 해. 그리고 16개월 뒤에 또 2달 복무를 하고, 16개월 뒤에 2달 복무를 하고, 이래서 40년간 60일 될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해요. 거의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이게 복무의 원칙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청주시청을 지키는데 내 친구애는 서울로 복무하러 올라가. 그럼 얘는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건 다음에 빼줘요. 그게 10일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50일만 하는 거야. 이게 그걸 번상교대라고 그래. 그래서 복무기간이 끝나면 명예를 하나 줘. 팀장님 뭐 이런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낮은 품계 이래. 번상교대병은 서울에 복무할 경우 낮은 품계를 받아. 그런데 갑사, 특수병은 높은 품계. 뭐 위원장님 뭐 이렇게. 팀장님보다 위원장이 높잖아. 아무래도 높은 품계. 그리고 얘네들은 급료도 받아. 급료도 받는다고. 이건 뭐 의무병이니까 급료를 안 받고. 그 소리야. 자, 그게 중앙군인 5위하고 관련된 얘기야. 그리고 특수군 건 필요 없고, 지방군. 영과 진에 복무하는 군인에서 영진군. 영은 수군, 해군. 진, 육군. 군사 진지에 있다. 함경도에 가면 중강진 하는 데가 있어요. 군사 진지. 영과 진에 복무하는 군인 합쳐서 영진군. 예. 거기 지방군, 영진군 뭐 별 필요 없고. 자, 그 조선전기 군사복무제에 대해서 중요한 건 방위체제야. 조선을 지키는 방법론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자, 15세기 조선조 세조 때 보법이라는 제도에 입각해서 나오는 건데,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켜라 해서 이걸 일컬어, 아이고, 친관체제라고 그래. 친관체제. 자기 지역은 자기가. 그래서 이건 지역 단위 방위야. 청주시는 청주 시민들이 알아서 지키고, 음성군은 음성군 군민들이 알아서 지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현 단위 방위라고 그래. 15세기는 국방력이 튼튼해서 이민족 지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구가 쳐들어와도 20명, 30명이야. 그럼 청주시가 충분히 막는단 말이야. 예? 그런데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건너가면서 아까 15세기 말 16세기 연산군의 정치적 실정, 훈구파와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 사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 이랬잖아. 이게 16세기야. 16세기 이러니까 정부 통제력 약화로 인한 방위 시스템을 뜯어고쳐. 이게 16세기 중반 명종 때 아까 얘기한 을묘해변이야. 1555년.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방위 전략을 바꿔요.
김종서가 쓴 병법소독에서 이름을 따갖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재승,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방략체제라고 해요. 재승방략체제. 이건 무슨 소리냐? 도단위방이야. 충청북도에 있는 병력을 청주시청 앞으로 다 모으는 거야. 그 청주시청 앞에 주둔을 시키는 거야. 그래 놓고 이민족이 쳐들었다. 저 임진왜란이 났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군사령관, 장군이 내려와. 이 장군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이 지휘통수라는 거야.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도원수라고 그래. 1인이 지휘통수라는 제도야. 이렇게 16세기 중반에 방위 전략을 바꿨어. 그래서 군현단위에서 뭐로? 도단위로. 이랬다고.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야. 전국이 전쟁터가 돼버린 거야. 음성군에도 병력이 필요하고 청주시에도 병력이 필요하고 이러는 거야. 소위 전면전. 그게 임난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왜? 집중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저기 다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재생방역제는 중앙정부에서 사령관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서울에서 신립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왜군은 한 4만 명이 올라오고 앉았고 청주 쪽으로. 그래서 처음에 청주시에서 3천 명이 모였어. 모여라. 그랬더니 병력이 3천 명이야. 하루 지나 신립이가 안 나타나. 자는 사이에 한 1,200명 도망간 거야. 또 하루 지나도 또 안 나타나.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쳐봤더니 한 800명밖에 없어. 적은 한 4만 명이 올라온다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숨어있던 놈은 다 끌어서 한 1,몇백 명 모았는데 지지 4만 명대 1,몇백 명이 뭔 재주로 이기냐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중앙에서 군사령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 이게 가장 중요해.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 방위체제가 재승방략이야. 임난, 발발, 당시 방위체제. 임난 초기 패배의 원인이 된 제도야. 재생방략이라는 게. 그래서 1594년 임진왜란 휴전기에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휴전기에 선조임금 때 방위체제를 뜯어고쳐요. 1594년에. 연도는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전쟁 도중이니까 이 방위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다시 갖다 쓰는 거예요. 얘를 다시 갖다가 그래서 진관 개념의 복구라고. 진관체제 시스템을 갖다가 쓰긴 쓰되 더 줄여요. 군현단위 방위체제를 동단위 방위체제를 바꿔요. 동단위 방위로. 그래서 속하게 하겠다. 사람 5을 해서 속 5군 체제라고 해요. 너희 동네는 너희가 이 식이야. 너희 동네는 너희가. 이게 임난 도중의 방위체제. 그래서 15세기 진관체제, 군현단위 방위, 16세기 도단위 방위, 임진왜란 발발,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 당시 방위체제가 재승방략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임난 휴전기, 1594년 임난 휴전기에 만들어진 체제, 동단위 방위. 자, 그런데 임난이 끝났어. 17세기. 인조임금 이래로. 17, 18, 19세기. 17세기. 인조임금 이래로 방위체제를 바꿔요. 그래서 뭘 갖다 쓰느냐. 이번에는 재승방략을 갖다 써요. 이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이 체도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이걸 영장체제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재승방략 개념의 복구야. 그런데 이 재생방략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이 재생방략 체제의 문제는 일단 유사시 중앙에서 사령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야. 예?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이 영장이 지방 거주를 해. 아예 지방에 있어. 오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방에 있으면서 뭘 하느냐. 경찰서장 역할을 해. 지방에서. 경찰서장 역할을 하다가 모여라 해서 모이면 얘네들 듣고 곧바로 전쟁을 나가는 거야. 예? 요게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개화기가 들어올 때까지 시스템이야. 영장체제라고 그래. 현재 대한민국이 이거야. 1사단부터 30사단이 전방 전투부대고
32사단부터 39사단이 지방 향토부대. 예? 각 충청도를 지키고 경상도를 지키고 전라도를 지키고 이렇게 된다고. 요 향토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사단이 영장체제예요. 예? 이게 조선조 방위 전략이야. 15세기 9년 단위 방위체제 진관체제, 16세기 도단위 방위체제 재생방략, 그리고 임진왜란 휴전기에 동단위 방위 서구군이라고, 그리고 17세기 영장체제 이러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재생방략. 자, 이게 조선을 지키는 방법론에 관한 얘기야. 이랬다가 그 밑에 뭐 해놨고, 이랬다가 147쪽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계기로 백보 일본 조총한테 얻어 터지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전략을 바꾸자. 그래서 훈련도감에서부터 이 어영청까지, 어영청 거부영까지 중앙군을 오에서 오부영으로 뜯어고쳐요. 그 임진왜란 휴전기에 등장하는 것이 유명한 훈련도감이에요. 직업군인제도.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을 만드는 거지. 사수, 살수, 포수. 그래서 이 훈련도감의 군인을 사수, 살수, 포수라고 해서 삼수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삼수병한테 급료를 줘야 되니까 국가가 세금을 만들었어. 그 세금이 삼수미세라는 거야. 삼수병 양성을 위한 세금.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하고 6개 도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삼수미세라고 그래. 삼수병 양성을 위한 세금. 그래서 이 5구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훈련도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금유형, 연도를 보시면 숙종 이렇게 돼 있지. 15세기 반 세주에서 16세기 반 숙종까지 대충 연도가 100년이야. 무슨 놈의 제도 하나를 만드는데 100년씩이나 걸리냐. 이건 어떤 종합계획, 일관성 있는 계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마스터 플랜은 사전에 짠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다 보니까 100년이 걸린 거야. 본의 아니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격, 수시설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그 얘기야. 어떤 계획에 입각해서 나온 제도는 아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시험을 잘 안 내. 왜 안 내냐? 정권의 앞잡이 구실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주기 서인 정권의 앞잡이 구실한 게 오군영이에요. 고려도 이런 일이 있다. 고려도. 최씨 무신 정권의 앞잡이 구실한 애들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 삼별초. 몽골과 싸워서 시험을 잘 낼 것 같아도 잘 안 내. 왜? 정권의 앞잡이라는 약점이 있어. 이걸 시험을 내면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 오늘날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박정희가 권력 잡는데 앞잡이 구실하는 게 34단이야. 경기도 고향 쪽에는. 내가 거기 출신이거든? 하트마크 있는 부대. 그리고 전두환이가 권력 잡는데 앞잡이 구실하는 게 여기 옥천에 박준병이라는 애들과 사단장으로 있던 24단이야. 태능 선수촌하는 태능에 있던 부대야. 그러니까 34단, 24단은 한국군이 유엔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갖다 쓸 수 있는 부대야. 그래서 이 박정희가 권력 잡는 배경 중에 하나가 34단이고 전두환이가 권력 잡는 배경 중에 하나가 24단인데, 이렇게 한국 현대사고, 이 국군이라는 것은 국가가 급료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 국민한테 총 쏜 거지. 죽일 놈들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출제를 안 하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정권의 앞잡이 구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려 때 최씨 무신 정권의 앞잡이 삼별초. 조선조 후기 서인 정권의 앞잡이 구실한 오분영. 이렇다고. 그래서 정권의 앞잡이 구실했다는 약점이 있어요. 얘네가. 특징하는 건 별 필요 없어. 용병제란 고용된 병사들. 돈 받고 복무하는 사람들. 상비군이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이 뜻이야. 근데 그 상비군이 직업군인일 수도 있고 의무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리고 모병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병제는 병사들을 모집했다는 뜻이야. 모집. 그래서 병무청에 가면 모병관실이라는 데가 있어. 병사 모집하는데. 단어 뜻이 그렇다 하는 얘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음 조선주기 지방군. 아까 얘기한 서구군. 자,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표 만들어 놓은 거 봐. 훈련도감. 중앙군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도가면 사수, 살수, 포수에서 삼수병. 그리고 두 번째는 금영은 숙종 때 만들어진 친위부대야. 금영 앞에다가 친위부대. 요걸 응용한 게 정조의 장영영이라는 거야. 100년 뒤에. 자, 그리고 어영청 하는 게 있는데, 어영청은 어영청 앞에다가 북벌의 중심. 청나라 치자. 중심이야. 북벌의 중심. 북벌하려고 만든 군대야. 이완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령관이 있었어. 그리고 총용청, 수호청은
수도권 방어요. 경기도 수도권 방어. 서울 북쪽 총영청, 서울 남쪽 수원의 수호청, 서울 북쪽 북한산성에, 서울 남쪽 남한산성에. 그러니까 수도권 방어예요. 수도권. 경기 일대 방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5군형 가장 중요한 건 훈련도감. 한편 지방군, 소고군. 자, 첫째 중요한 건 중앙군의 훈련도감. 두 번째는 지방군의 저거요. 소고군. 소고군은 양반에서부터 천민인 노비까지 편성. 양인과 천민이 같이 모여있다. 양천 혼성부대. 자,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조선전기에 이 1단지사체의 대부분에 아까 얘기한 잡세군이라는 게 있고 조선 후기 지방군대 소고군이라는 게 있다. 잡세군과 소고군은 공통점이 뭐냐? 첫째,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성된다는 점. 두 번째, 지방방어, 향토방어를 한다는 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밑에다가 다음부터 내가 써놔야겠어. 시간을 줄여야 돼서. 밑에다가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이렇게 써봐.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자, 조선주에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게 3개가 있어요. 첫째, 거기에 있는 군대인 조선전기 잡세군. 두 번째, 조선 후기 소고군. 그리고 세 번째는 호패 착용. 호패. 주민증. 호패 착용 대상자가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물론 여기 남자만이야. 요 셋이야. 잡세군, 소고군, 호패 착용. 그 말하고 양반에서 천민인 노비까지. 이 노비가 들어간다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노비는 인간이 아니거든 원래.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3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과건데 이 제도사가 어려워. 딱딱해. 그래서 내가 빨리를 안 나가는 거야. 시험을 잘 내. 그래서 시험을 잘 내, 이게. 자,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교육과건데, 교육과건은 한꺼번에 얘기할게. 오늘날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에 양반집 아이들이 과거 공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7, 8살쯤 해. 과거 공부를 한 7살, 8살쯤 뭐 머리가 좋은 놈은 좀 일찍 뭐 3, 4세에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서 초등교육은 서울지방이 다 사립교육기관이야. 세종대왕 애들 문종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국립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구에다가. 예행연습을 하려고. 시범실실에서. 근데 문종이 죽는 바람에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어. 예. 그러면서 다 사립이 돼버린 거야. 그 사립학교인데 그걸 다 뭐라고 그러냐? 서당이라고 그래. 예. 이게 다 사립이야. 서당. 사립교육기관. 개인이 운영하는 거야. 자, 이 초등학교를 마치면 일종의 졸업시험을 봐요. 그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게 가장 처음 보는 시험이다 해서 이걸 초시라고 해요. 초시. 한 번 보고 끝나는 건데 초시. 그래서 합격하면 초시라는 호칭을 줘. 김초시, 이초시 이런다고. 다음 중등교육관이야. 중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 이 중등교육기관은 서울에는 원래는 5군데 들라고 그랬는데 4군데만 뒀어. 사부학당이라고 해요.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 그래서 북부학당이 없어요. 예? 사부학당. 이건 공립이야. 그리고 지방에 가면 지방, 고려 때도 있었던 12세기 인종 때 나온 향교라는 게 있지. 이게 지방 공립이야. 그런데 16세기에 지방 사립학교가 등장을 해. 뭐? 유명한 서원이라는 게 등장하지. 사립교육기관이. 16세기에 등장을 해. 네? 자, 이렇게 중등교육을 마쳐. 중등교육을 마치면 역시 시험을 봐. 그래서 이걸 일명 작은 과거다 해서 소과라고 그래요. 소과에는 2가지가 있어. 같은 날 보는 게 아닌데 모든 걸 논하라 해서 제술과라는 게 있어. 모든 걸 논하라야. 논술 이거잖아. 이건 합격하면 선비가 되었다고 해서 진사라는 호칭을 줘. 그래서 일명 진사과라고도 불러. 주로 유교, 경전, 문학시험을 보는 거. 그리고 명경과라는 게 있어.
고려는 제술업, 명경업이라고 불렀는데 중국에서 온 거예요. 명경업. 이건 유교 경전 외우는 거야. 유교 경전 암송하는 거. 암기력 테스트야. 이건 논술 시험. 이건 수능이고 얘는 내신이고 그런 거예요.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야. 먼저 태어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하는 뜻에 생원이라는 호칭을 줘. 그래서 조선 후기 사이가 이 생원을 비꼬아서 새님이 된다고. 생원님의 줄임말이에요. 새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술과나 명경과나 둘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해야 돼. 둘 다 봐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통과를 하면 돼. 자, 이러면 그러고 난 뒤 서울로 가. 서울에는 대학교가 있어. 대학교 기관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균관이라고 그러죠. 성균관은 이건 9년제 학교야. 9년을 다녀라는 아니야. 한반도 국립대학은 몽땅 9년제야. 중국이 9년제거든. 그걸 그대로 모방한 겨. 고구려 소술망대 태학 9년제. 공짜, 무상. 그리고 신라의 유명한 동신라 국학 9년제 공짜. 고려 국자감 9년제 공짜. 조선 성균관 9년제 공짜. 다 그래. 다 무상교육이야. 그리고 조선 성균관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생활안전자금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 토지까지 지급해. 이걸 학생한테 지급하는 토지에서 학전이라고 그래. 이걸. 자, 이게 성균관이야. 그런데 여기서 아시아 사항이 있어. 성균관 입학 자격이라는 게 있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15세 이상의 남자로. 저 소과 합격자여야 돼. 생원과나 진사과나 둘 중에 하나를 합격해야 돼. 이걸 외우셔야 돼. 성균관 입학 자격. 뭐라고? 15세 이상 된 남자로. 소과 합격자야. 생원과나 진사과 합격자. 그래야 입학할 수 있어. 자, 율곡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줄게. 율곡이를 부도장원궁이라고 그래. 9번 올수석. 이 소리야. 9번을 봤는데 9번이 다 수석이야. 제정신이 아닌 놈이야. 조선조 유일한 인물인데. 율곡이가 얘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제술과도 보고 명검과도 봤어요. 근데 둘 다 1등으로 합격을 했어. 그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이야. 그러니까 13살 때 얘가 합격을 했는데 여기 못 들어가잖아. 15세가 돼야 된다며. 그치? 속과 합격. 이건 됐다고. 이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조건이. 그래서 1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15세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15세에 들어가. 그런데 성균관에 입학을 했어. 율곡이가. 다음날 과거를 본대. 그럼 어제 입학했는데 오늘 과거 보느냐?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왜? 원점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원점제라는 게 뭐냐? 이게 300점인데 학교 식당에서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으면 1점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300일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조선조의 놈들은 공부를 별로 안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한국 사회가 점심이라는 게 등장한 건 19세기 개화기예요. 서양 애들한테 배운 거야. 점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중국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송나라 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해 줄게. 그러면 지금 뭐 시험 내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러니까 원점제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 저녁을 먹으면 1점이고 300점인 점을 취득해야지만 왜 300점이냐? 한겨울 한여름에는 안 가르쳐요. 대충 한 300점 돼. 그게.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300점이 점을 취득해야지만 과거를 볼 수 있는 응시 조건을 줘요. 응시 자격을 줘. 그러니까 15세에 입학했다 해서도 1년이 넘어가야 되는 거야. 가장 어린 날의 과거에 급제하려면 16세가 돼야 되는 거야. 15세에 되기는 어려워요. 그게 조선주에 15세에 된 사람이 없고 될 수도 없는 얘기야. 이게 가장 어린 나이 16세기에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 2명 있어요. 딱 2명밖에 없어. 518년간 딱 2명 있는데 그 첫째가 유명한 수양대군 세조 때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6세에 됐어요. 그리고 18세기에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유명한 양명학자로 이건창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요 둘이 16세에 급제자는 사람. 둘이.
자, 이래서 대학을 마치면 취직시험을 봐야지. 취직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교육을 다 왜 했냐? 공무원 되려고 한 거야. 오로지 목적이 공무원이요. 관직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 시험이 있어. 그 최종 시험을 과거 이러는데, 사실 이 과거에는 뭐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잡과가 있어. 그런데 문과, 무과를 이걸 일명 대과라고 불러. 이걸 그래서 소과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건 뭐 대과라고 안 해. 자, 이 문과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문과지. 문과는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걸 10년시라고 그런다고 했잖아. 자묘유. 그래서 몇 명을 뽑느냐? 갑, 을, 병 3개 등급으로 나눠갖고 33명을 뽑아. 무조건 33명. 더 뽑고 덜 뽑고가 없어요. 조선왕조 500년간 그대로 33명을 뽑았어. 이게. 그래서 갑과가 3명을 뽑아. 갑과가 3명. 을과가 5명. 나머지 병과. 갑, 을, 병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갑과의 1등이 총 1등이야. 얘를 뭐라 그래? 장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갑과 1등인 장원은 정육품이 되는 거야. 얘는. 그리고 병과가 있어. 병과는 종구품이 되는 거야. 종구품이 정육품 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려. 지금 구급공무원이 대체적으로 구급공무원 되면 어디서 퇴직을 하느냐? 6급에서 퇴직을 한다고. 5급이 사무직이니까. 대체적으로 6급에서 퇴직을 해. 뭐 퇴직하기 한 6개월 전에 뭐 명예로 사무관을 줄 수는 있어도 그건 명예고 실제는 6급에서 주사에서 끝난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그 얘기야, 이게. 그 오늘날 제도가, 오늘날 공무원 제도가 이 조선도 과거 제도 갖다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구품에서 출발해서 정육품이면 거의 끝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얘가 정육품이라고. 그러니까 30년을 건너뛴 거지, 얘는. 그러니까 인생 걸고 장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자기 아버지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대가제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대가제를 이용을 해. 그러면 정육품이 앞에 가면 종오품. 그렇지. 더 앞에 가면 정오품. 이랬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가 포인트 점수가 30점이 있다. 그래도 요것까지 밖에 못 가. 5품 앞으로 못 가요. 대가제를 못 써먹게 돼 있어. 그게. 그러니까 5품에서부터 9품까지는 처음 보는 놈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필요, 서경의 필요가 생긴 거야. 이래서. 여하튼. 이래서 33명을 선발해. 이 시험을 보는데 초시, 1차 시험, 초시가 있어. 초시. 그래서 이 소과 합격자는 초시를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소과가 일명 문과 초시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복시에서 33명을 뽑아. 서울에서 33명을 뽑아. 그러면 합격자야. 그런데 조선조에는 뭐가 추가가 되느냐? 3차 시험 제도가 추가가 돼. 그 어전에서 보는 시험에다 이게 전시라는 거야. 전시를 추가해. 이건 순위 결정전이야. 33명만 뽑았지 누가 1등이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전신 임금 옆에서 순위 결정을 해. 1등부터 30등을 나누는 거야. 1등부터. 이게 조선조 문과의 얘기야. 그래서 얘네는 뭐가 있다고? 장원 선발을 해요. 1등을 찾아요. 1등은 장원, 2등은 아와, 3등은 타마. 그래서 그걸 갑과라고 해요. 무과는 3년에 한 번씩 28명을 뽑게끔 돼 있어. 얘네도 역시 전시가 있어. 전시. 역시 순위 결정전이야. 그런데 이 무과는 장원 선발을 안 해. 무과는 장원이 없어. 28명을 갑, 을, 병으로 나눠놨지 갑과 3명을 뽑아. 근데 거기에서 1, 2, 3등은 안 나눠요. 왜 그러냐? 이게 조선이 똑똑해. 예. 내가 시골에서 올라갔어. 과거부로. 시골에서 올라갔어. 그러면 여관 여인숙에서 잘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물이 바뀌면 설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전시여. 임금님 앞에서 가서 칼싸움 해야 돼. 마상, 말 타고 활 속에 산다든지. 그걸 해야 돼. 근데 어제 화장실에서 9번 설사를 했어. 그럼 제대로 칼싸움을 하겠냐고. 그날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 무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라는 건 설사를 1000번 해도 머릿속에 있는 건 별로 안 빠져나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장원 선발을 해도 돼.
근데 얘는 장원 선발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날 생찰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합리적인 거야. 이게. 그래서 무과는 장원이 없어. 나는 무과 장원이요. 그러면 3명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지 장원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예? 이거 기억을 해야 돼. 무과는 장원이 없다. 그리고 대과에 해당되지 않은 기술직정, 잡과라는 게 있어. 이 잡과는 이게 시기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뽑는 인원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35명에서 한 56명 정도 뽑은 거로 돼 있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원을 딱 고정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전시라는 게 없어요. 그냥 2차 시험제돼요. 초시, 복시. 그래서 첫 시험, 초시. 예. 그리고 2차 시험, 복시. 이런 초시, 복시를 끝이. 거기 일단 교재를 보면 아직 저기 잡과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돼. 149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문과, 무과, 기술관 시험. 즉 잡과. 그런데 거기 잡과를 보시면 4개 과가 써있지. 역과, 역과는 통역과, 율과, 법률, 의과, 의사, 그리고 음향과, 음향과는 기상청. 지금으로 따지면 기상청. 기상청 공무원들. 이건 소위 사과라고 해서 이걸 외워. 의과, 역과, 율과, 음향과 이렇게 외워.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입맛에 맞는 대로 외워. 4개를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라는 이유가 있어. 자, 이게 일반적인 루트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고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냐? 사부학당에서 소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어. 이런 예외가 있어. 사부학당에서 소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어. 뭘 통해서 가느냐? 원점제를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성적 우수자 특별입학제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300점을 갖고 있으면 성적이 우수하다고 보는 거야. 예? 얘는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어. 원칙은 15세 이상 된 남자로 소과 합격자가 원칙이긴 하지만 이런 예외도 있다는 얘기. 그럼 얘는 소과를 안 본 거지. 곧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 또 하나. 소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꼭 성균관을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곧바로 대과를 봐도 돼. 곧바로 과거를 봐도 돼. 라고. 왜? 나는 시골에서 호르몬을 모시고 살아.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앉았으면 엄마는 못 돌보잖아. 효가 우선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꼭 성균관을 통과해야 되는 건 의무냐? 그건 아닐 수 있다 하는 얘기야. 예? 그런 예외가 있어. 자, 이제 정리를 할게. 정리를. 조선조 교육과거를 싸잡아서 첫째, 정리. 첫째 알아야 할 것이 저기 얘기지. 소과와 성균관은 통과 필수 조건이 아니다.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어. 소과와 성균관은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냐? 그건 아닐 수 있더라 하는 얘기. 사부학당에서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 소과를 안 보고. 원점제라고 그래. 그렇지? 소과에서 곧바로 대과를 볼 수도 있더라.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시험 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원칙이란 얘기야. 그게. 그래서 소과와 성균관은 통과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하는 얘기. 두 번째, 성균관 입학자 계획. 뭐라고? 15세 이상의 남자는 소과 합격자여야 한다. 이랬어. 그리고 세 번째, 무과는 뭐라 한다고? 장원 선발이 없다. 장원을 선발하지 않더라. 무과는 장원을 선발하지 않더라.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좀 길어. 써놓은 거 설명할게. 조선조 교육과거는 상호 유기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 서로 간에 독립적 관계다. 독립적 기구이다. 조선조 교육과거는 상호 유기적. 유기적이란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얘기야. 계단 밟아서. 내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고 각자 따로다. 뭔 얘기냐? 원칙은 이래. 서당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을 다 해도 돼.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어.
이러려면, 근데 원칙은 이렇다고.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서당 훈장 선생님이 대학 교육을 하려면 퇴계왕 같은 사상이 있어야 돼. 퇴계왕 같은 사람이 여기서 밥 먹고 하셨다고 이타고 앉았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나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더라 하는 얘기. 원칙적으로. 또한 그냥 오보학당에서 끝나고 곧바로 대가를 받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그래서 상호 유기적 관계가 아니라 각자 따로 상호 독립적 기구다 있지. 그러니까 서당에서 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취직점을 봐도 되더라 하는 얘기야. 합격만 하면. 그런데 이게 합격할 가능성이 없지. 그렇잖아? 초등학교 나오고 취직점 봐도 돼.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안 되니 탈이지. 원칙적으로는 저렇다 하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실제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렇게 운영을 해.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운영을 해요. 실제는 이런 계단을 밟아. 왜 그러면 이 7, 8살에서 과거 공부해서 대개 합격자, 조선왕조 500년간 문과 합격자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500년간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집안에 2명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신라는 지배층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골귀족이라고 그래요. 귀족, 신분이야 이건. 혈액형 못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 고려는 지배층을 문벌귀족 이러자. 역시 귀족. 이런단 말이야. 이건 다 핏줄을 강조하는 얘기야. 근데 조선은 귀족이라고 안 하고 사림이란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양반 이래요. 왜 양반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건 성격이 전혀 달라요. 얘네들은 영원한 거야. 반역을 하지 않는 한 신분이 바뀔 일이 없어요. 반역을 하면 신분이 바뀔 수 있어. 천민으로. 그런데 양반은 영원하게 양반이라는 건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원하지가 않더라야. 그걸 한자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해서 항구적이지 않다 이러는 거야. 조선조 양반은 항구적이 아니야.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선조 양반이 영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에 급제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체적으로 조선조 양반집들이 그 집안 애들 중에 똑똑한 남자애들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 데려다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중교육을 해, 그놈들을. 이놈 중에 한 놈만 급제하면 되는 거야. 그 중에. 그 한 놈이 급제하면 4대라는 건 나,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3대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수평으로 뜨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대충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안에 그 집안에 저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돼. 그래야 양반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양반이 유지가 안 돼요. 양반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중이나 천민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야. 양반은 양반이야. 양반은 양반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양반이 돼요. 껍데기만 양반이야. 무식한 집안에서 상종을 안 해. 그래서 양반들 모임에 나가도 대화를 안 섞어.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 나가기가 창피하지. 왕따를 당하니까. 그 다음날 양반 모임에 안 가. 유양수라는 양반 모임에 안 가. 어떻게 해? 집에서 마누라랑 놀아.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이 족보를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이게. 이게 조선조 양반이야. 양반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양반이 문과에 급제시키려고 집안들이 각자 길을 쓰게 되는 거야. 이게 조선조의 사연이야. 그래서 최단 기간에 급제한 게 16세에 급제한 김수비건창. 그리고 급제자 중에 19세기는 세두정칙이라 이 해당 사항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고. 왜? 시험 보러 가는데 19세기는 어떻게 했냐? 안동김씨 집안애가 각 과목 선생을 데리고 들어가. 데리고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갖고 주고 얘들아 풀어? 그럼 지는 나가서 놀아.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시험지 받아서 제출을 해. 그럼 장원급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과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고 18세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늙은 나이에 급제하는 사람이 82세에 급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거 82세에 시험지 읽은 것도 대단해. 네. 경상남도 사천의 박문규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합격하면 이 3년에 한 번씩 33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안 돼.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나와요. 그 30명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야. 고해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목이라고 그래. 그 이름을. 방목에 박문규가 나와. 그런데 1년간 연수교육을 받아요. 얘네들이. 오늘날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이걸 흉내를 내는 거야. 행정고시가 1년간 연수교육 한다고. 천안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그 연수국에서 연수원 성적 갖고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연수원 성적을 가지고 내보내기 시작해. 그래서 그 사또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사또 명단을 사목이라고 그래요. 사목. 그런데 이 박문규라는 사람이 방목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목에 이름이 안 나와. 뭔 소리야? 죽었다는 얘기지. 연수 도중에 간 거야. 얘는 억울할 수 있어. 사또 한 번 못 나갔으니까. 그러나 이 집안은 이후로부터 100년간은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이 집안 전체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집안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예? 자, 그게 조선조 교육과거의 사회예요. 예? 저 노란색 네 가지가 중요해. 현명은 저 네 가지야. 자, 그게 교육과거의 얘기야. 일단 거기를 통해서 자, 그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균관 하는 게 있어. 성균관에 공자를 모신 영역을 대성전이라고 해. 그 공자를 모신 건물을 대성전. 대성전이 들어있는 건물을 대성전 좌우에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셔있는 동쪽 건물이 있고 조선도 뛰어난 유학자들을 모셔는 서쪽 건물이 있어. 이걸 동무소무라고 그래. 이걸 다 합쳐서 문묘라고 그래. 문묘. 문묘. 그 중에 공자 사당이 있는 걸 크게 깨달은 자에서 대성전 이러는 거야. 그리고 학습 장소인 명륜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문과 2차 시험 장소인 비천당이라는 게 있고 옛날 1,000원짜리 화폐 배경에 이 비천당이 있었는데 지금 1,000원짜리 말고 그전 1,000원짜리. 자, 이게 이 성균관이야. 성균관 저 사진을 보여주고 혹은 설명을 하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아 이런 걸 갖고 명륜당 이런 게 나오면 아 성균관이겠구나 이렇게 추론해서 찾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옆에 관리등용제도 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관리들이 가슴에 차고 다니는 흉배라는 건데 흉배는 당하관 문신이면 문신인지 당하관이야. 이 정상품 하부터 그러면 학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 단학. 당상관이면 학이 2마리가 그려져 있어. 쌍학 이래야 돼. 무신이면 호랑이 한 마리. 당하관. 단호. 그리고 무신인데 당상관이면 위아래로 호랑이가 새겨져 있어. 뭐 쌍호 이러는 거야. 그리고 왕실은 부마 이런 사람. 왕의 형. 흥선대원처럼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 이러면 흉배를 차는데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린을 차요. 기린은 아프리카 기린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 기린이 있어요. 순놈, 기, 암놈, 린 해가지고 기린을 차. 그게 흉배의 사연이야. 나머지는 대충 다 설명했어. 문과 합격자는 흰색 천을 붉게 물들여서 합격증을 홍패. 소과 합격자는 그는 흰색 종이에다가 그냥 합격증을 써서 백패. 이런다고.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호패. 호패도 문과에 급제하면 이름에 붉은 칠을 해요. 그래서 그 호패에 이름에 붉은 칠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문과 합격자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고려조선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 그중 포인트가 있어. 그중 뭐가 있냐? 거기 과거응시 문과 제한하는 거 있지? 그중에 문과 제한. 고려는 국가가 향서복하는 부공민, 노비, 승려는 서류를 안 받아. 문과 서류 자체를 안 받아요. 예? 제도적으로 못 보게 돼 있어요. 부공민과 노비, 승려는 승과라는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다 더 중요한 게 조선이야. 조선. 자, 이게 조선이 중요해. 조선은 아예 응시를 경국대전에 딱 못을 박아놓은 애들이 있어. 못 보게 되는 애들. 그 첫째가 누구냐? 부정부패 공무원. 탐관오리 자제야. 탐악한 관리 혐오한 하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부정한 공무원 이들이야. 부정한 공무원 이 자제들은 서류 자체를 안 받아요. 첫째가 탐관오리 자제. 두 번째, 재혼한 재가녀의 후손들. 과부가 다시 결혼한 여자들. 재가녀의 후손들도 각 지방에 보면 자녀안이라고 해서 과부 명단이 있어요. 재혼한 여자들 명단이 있다고. 걔네들은 서류 자체를 못 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양반 첩자식인 설. 이 설이 포인트야. 설이 소과 문과를 못 봐요. 서류 자체를 안 받는다니까. 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조선조 뭐응시 불가하고 과거응시 불가가 아니고 과거 중 뭐응시 불가요? 문과응시 불가야. 거기 문과 제한이 이렇게 됐잖아. 그 문과에다 동그라미 중요 표시를 해. 문과응시 제한이지 과거응시 제한이 아니야. 이 장난칠 소지가 높아. 조심해야 돼. 문과응시 불가. 첫째, 탐관오리 자식, 그리고 재가녀, 의자손들, 그리고 설. 천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포인트야, 그게. 그 밑에 잡과. 그래서 이 설은 주로 뭐를 보겠어? 무과나
잡과 기술식 시험을 보겠지. 문과는 못 보고 문과나 잡과 기술식 시험으로 주로 돌아가는 거야. 양반 첩자식 서울들은 그런 사연이 있다 한 얘기.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타 시험. 취재, 인재를 취한다 해서 특별채용시험인 취재, 구급공무원 시험이 취재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중앙관청의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서울이라고 그래. 지방은 향이라고 그러고, 서울이 시험을 이과라고 그래. 이과가 투기 때 이과 시험 과목 중에 훈민정음, 한글이 있었어. 한글. 시험 과목이 하나에. 원래 아까 잡과가 4개가 있다고 했지. 의과, 역과, 율과, 음향과. 그렇지.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율과가 없었어요. 그 대신 뭐가 있었냐? 이과가 있었다고. 이과가. 그러다 이과가 빠지고 율과가 들어간 거야. 이과가 빠지고. 이과는 훈민정음 시험이 있다. 그리고 천거제도, 추천제도가 있고 음소, 문음이 있었고 뭐 기로소는 별 필요 없고 그 밑에 부정기 시험. 부정기 시험 중에서 이 중국 황제의 생일날 이 사신들이가 그건 좀 정기적인 사실이야. 이 생일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특별 시험이 있어. 부정기 시험. 뭐 증광시, 증광이야. 증가하여 넓힌다. 추가 시험 얘기야. 뭐 임금님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임금이 결혼했다든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일반 경사 말고 임금님 생일 이런 거 말고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해서 시험을 봐요. 이건 하루나 이틀 안에 시험이 끝나요. 이거. 다른 건 3일에서 5일이 걸리는데 과거가 딱 하루 보고 끝나는 게 아니야. 며칠 걸려서 봐요. 이게. 봐. 그래서 문과가 3차 시험제도요. 초시, 복시, 전시. 초시는 소과로 대체한다고 그랬잖아. 복시야. 복시는 그냥 하루 보고 끝나느냐. 3일간에 걸쳐서 봐. 복시가 복시 1차가 있고 복시 2차가 있고 복시 3차가 있어. 이걸 초당, 중장, 종장이라고 그래. 이게 저 소과도 초당, 중장, 종장이 있어. 그래서 이게 9번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따지면 7기를 9번 오수석했다고 그랬잖아. 왜 9번 오수석이 나오냐. 초당, 중장, 종장 이게 있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 이거 2개 다 봤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초당, 중장, 종장, 초당, 중장, 종장. 그럼 몇 개야? 6개잖아. 여기 초당, 중장, 종장. 그럼 9개 나오잖아. 그래서 올수석이 된 거야. 얘가 조선족 유일한 거지. 그래서 기억할 것이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 증강시. 증가에 넓힌다. 추가 시험. 이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 또 하나 건너뛰어서 알성시라는 게 있어. 성현을 아련한 걸 기념으로 한다. 그걸 알성시라고 해. 성현을 아련한 걸 기념으로 한다. 누굴 것 같아? 공자. 공자 탄신일. 9월 28일. 딱 날짜가 고정되어 있어. 9월 28일. 이날은 임금님이 성균관에 와요. 그래서 성균관 뒤에 문묘에 대성전이라는 건물에 가서 공자사당에 향불을 피워. 그래 놓고 이 시험을 보는 거야. 이게 깜짝 시험을 보는 거야. 이게 그게 알성시야. 성현을 아련한 걸 기념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이 언제냐? 세종대왕 탄신일이야. 우리 민족이 스승을 세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하고 대만, 중국은 스승의 날이 언제냐? 공자 탄신일 9월 28일에 스승의 날이 한다고. 자, 거기서 아셔야 할 것이 그 두 가지야. 증강시하고 알성시. 증강시하고 알성시. 이거 말고 이런 시험도 있어. 이거 말고 과거가 중앙에서 보니까 지방 애들이 열받잖아. 외방별시라고 해서 지방에 나가서 보는 시험이 있어. 안동 도산서원에 가서 시험 본 적도 있어. 만 몇 명이 응시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게 있어. 황감제라는 특별 시험이 있어. 황감제가 뭐냐? 황색감. 뭐겠냐? 감은감인데 황색감. 뭐요? 제주도 귤. 제주도 귤이 진상품으로 대한해협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그땐 바람이 안 불었던 모양이야. 잘 건너왔어. 그래서 임금님까지 온 거야. 임금님이 기분 좋은 거지. 그래서 황감제라고 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야. 특별 시험을. 이래서 서울에 살아야 돼. 시골에 살아서 황감제 본다더라. 그럼 올라가면 이미 합격자 발표하고 다 끝난 거예요. 왜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처음에 과거 보러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냥 서울에서 눌러 앉는 거야. 허생전에 허생이가 그랬단 말이야. 이게 눌러 앉아.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몰려 살면 집값이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그 집값이 비싸니까 뭐 시골 부자도 아니고 어떡하냐. 변두리에 가서 사는 거지. 그 변두리, 고시촌 요즘 말로. 그게 어디냐? 남산이야. 왜? 남산이 거기 공동묘지거든. 공동묘지는 집값이 싸야. 그거 헐값이잖아. 그래서 허생전에 남산 묵적골로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와.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고시촌이야. 고시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야. 그게.
그런 사연이 있어. 자, 이게 조선조 교육과거의 얘기인데, 예. 조선조 조선조 잡과가 총 11개예요. 조선 잡과가 총 11개야. 총 11개 과목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잡과가 저 4개야. 그러니까 저 4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나중에 사회사에 가서 왜 내가 이걸 외우라는지를 설명할게. 그러니까 의과, 역과, 율과, 음양과 이렇게. 을과, 의과, 의사, 역과, 통역관, 율과, 법률, 음양과, 기상. 그걸 사과라 해. 잡과의 가장 대표적인 거야. 자, 이게 조선조 15세기 성종 때로 대표되는 제도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도 이렇다. 다음에 쉬었다가 16세기야. 한 장을 넘기면 제3절 사림의 대두와 붕당정치 이렇게 됐지. 사림의 대두, 유교, 성략을 배경으로 한 이들이 훈구파, 살인파가 집단 패싸움에서 결국 100년 걸려서 살인파가 권력 잡는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그 얘기를 할게. 쉬었다 합시다.